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엄청 많이 신청하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여기까지 맞나? 모르겠지만 오셔서 반갑고요. 저는 한림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광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내일이 입학이신데 떨리죠? 교복 인스타에 제 제자들이랑 재학생들이랑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중에서 교복 사진들, 그다음에 뭐 창문여고는 벌써 그 잠바가 있더라. 그래서 그 잠바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제가 대리 입학한 기분으로 저는 제 교복이 맞지 않은 거예요. 한참 전이어가지고 교복 입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저는 교복 입고 사진 많이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열심히 인생네컷 찍으시고 좀 단체 사진 찍으시고 개인 셀카도 좀 찍으시고 프로필 사진도 좀 찍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 때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두려운데 틀리면 금방 적응해요.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재밌을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떤 학교를 가시던 원래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안 좋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족하시고 열심히 다니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내일 개강인데도 개학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왔다라는 건 그래도 좀 의지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서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강제로 보내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그죠? 본인의 의지, 누군가의 강요,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특강을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 제가 이 특강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다 그랬는데 왜 하고 싶다 그랬냐면 제가 이제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됐습니다. 국어를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딱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대학생 과외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애기 강사일 때 완전 꼼꼼한 과외 선생님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지? 답답한 거야. 그 답답한 걸 그냥 열심히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게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 빈틈은 없겠지만 중간 정도 지대에 있는 학생들 혹은 뭐 중간보다 약간 위에 되게 애매한 라인에 걸쳐 있는 학생들이 모르는 게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한 번의 수업으로 모든 걸 깨우치고 가겠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었으면 제가 벌써 저기 어디 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오늘 특강을 할 때 이제 하는 건 이제 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여기 지금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학교들. 그 학교들을 뭐 제가 다 호명을 할 필요도 없이 되게 많은데 각 학교들마다 어쨌든 흩쳐져서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개념들은 있을 거예요. 그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조차도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다른 학원 수업을 들으셔도 똑같을 거고 다른 학원을 가시던 뭐 어딜 가시던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고 내가 수업을 들으면 되게 갭 차이가 많이 나. 선생님은 분명히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데 나는 뭔가 잘 모르겠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너는 이거 모르잖아.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문법 공부하실 때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갖고 가셔야 된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막 편지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읽어보시고 되게 진심으로 합니다. 하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학원 수업 시간표가 있는데 제 편집 오른쪽 위에 보면 블로그랑 인스타 이렇게 있거든요. 인스타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잖아요.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목표한 바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블로그랑 인스타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제 연락처가 있는 제 제자들은 그냥 주시면 되겠죠. 궁금한 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거거든요.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질리지 않을까? 몇 번씩 들었던 사람들은 질릴 텐데 열심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걸 왜 했느냐 이런 건데 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9페이지 조금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재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건 그냥 순서대로가 아니라서 자, 9페이지에 중간 아래에 보면 연음의 적용이라는 말이 보이세요? 연음의 적용?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라고는 알아듣나요? 어쨌든 연음의 작용에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보면 형식 형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렇게 좀 화려한 색깔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어차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 가가지고 공부하실 건 아니니까 제가 좀 포인트별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짚어내려고 포인트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에 보면요 실질 형태소라고 나옵니다.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실질 형태소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는 동그라미 4번 부계음화라고 나옵니다. 부계음화. 거기에 내용이 보면 부계음이 아닌지 한번 쭈르르르 가다 보면 맨 끝에 형식 형태소로 인해에서 형식 형태소라는 말 보이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된소리 대기에 중간에 세 번째 관형, 사형, 어미라는 말 보이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세 번째 관형, 사형, 어미.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4번에 동그라미 1번 니은 첨가 밑에 합성어, 파생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세요? 아시나요? 알아요? 몰라? 난 안다 진짜. 자신 있게. 이렇게 그만. 의문의 변동. 기존에 학원을 다니셨어도 그랬을 거고, 과외를 하셨을 거고, 혼자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메가패스 이런 거 뚫고, 그 다음에 나비 효과 이런 것도 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문법 문제집 이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의문의 변동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예비고일이 다 똑같이 올라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 의문의 변동을. 근데 왜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의 차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뭔가 빈틈을 채운다는 얘기잖아. 근데 빈틈을 채우려면 그 빈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혹은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빈틈이 뭔지를 몰라서 못 채워. 그냥 양으로 때려박고 있는 거야. 그럼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오케이. 열심히 한 거 알겠어. 근데 제대로 했니? 이런 거죠. 제대로 했다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도 그렇고 1대1로 여러분들의 클리닉 할 때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다 모릅니다. 그죠? 여기서도 저한테 제가 형태소가 뭔지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솔직히 몇 명이나 손 들까요? 그죠? 저랑 오래 공부하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 아, 내가 진짜 그냥 해야 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해야 해서 했구나.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맨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이 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형태소라는 게 나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내가 잘 아는구나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친구들은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거기에 첫 번째를 보시면 형태소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형태소. 형태소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배우거든요. 잠깐. 형태소라는 친구는 메인으로 배우는 건 사실 고등학생 때 메인으로 배웁니다. 이 형태소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 법은 규칙입니다. 애매한 거 없어요. 법은 규칙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을 분석하는 단위입니다. 분석하는 단위. 글, 그 다음에 뭐 문단, 구절,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 음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쓰는 단위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는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입니다. 단어라는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절과 음운이라는 것보다는 큰 단위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제 등호 있는 거 보이시죠? 등호가 왜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품사이죠. 품사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죠? 8개? 큰일 납니다. 9개죠. 그 품사 단위로 들어갔을 때보다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품사 단위 들어갔을 때보다 작은 단위다.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형태소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형태소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아무데나가 갖다가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형태소라는 친구는 거기에 뭐 예문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8개의 형태소라는 거 보이세요? 8개의 형태소. 거기에 단어를 품사로 분류한 기준들을 보면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그 다음에 입었다는 동사니까 총 6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형태소는 단어보단 작은 단위니까 쪼개서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이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보세요. 형태소라는 단위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야. 그러면 대체 어떤 단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포인트입니다. 뜻을 지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리고 가장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뜻을 지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뜻을 지녔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겁니다. 가장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같은 말로는 이 친구를 쪼개면 뜻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이 친구를 쪼개면 뜻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그럼 뜻이 안 남아있으니까 뭐만 남아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음은 음절 단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소리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뜻이 없고 소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거 해봅시다. 가을 하늘은요 한 개의 단어입니다. 이런 거 아세요? 한 개의 단어? 지금 2개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한 개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조사 빼고는 붙어 있으면 다 단어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단어의 정의는 혼자 쓸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단어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단어인데 이 친구는요 뜻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뜻이 있죠. 함정 없습니다.
가을 하늘이라는 뜻이 있잖아. 이미지가 그려지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냐 이 얘기야. 가장 작은 거냐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냐고. 그럼 쪼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가볍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 가을이랑 하늘이라는 말로 쪼개질 수 있는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아까 가을 하늘은 한 개의 단어로서 기능을 했었는데 이 친구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가을 하늘 이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 하늘은요, 단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겠죠. 괜찮으시죠? 혼자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형태소인가요? 이렇게 부르면 괜찮을까요? 쪼개보겠습니다. 가을을요, 가랑 을로 쪼개보겠습니다. No power. 하늘을요, 하랑 늘로 쪼개보겠습니다. 가랑 을을, 하랑 늘을 쪼개는 게 말이 될까요?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형태소라고, 이 친구는 밑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는 단위로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만 남아있는 거죠? 뜻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소리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라고 하는 소리만 있는 거야. 늘이라고 하는 소리만 있는 거야. 단어인가요? 당연히 단어라고 부를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까지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어랑 형태소는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겹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부등호 적을 때 밑에다가 등호를 적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태소라는 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일단 인지하셔야 돼요. 아, 이런 단위도 존재하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형태소라는 단위가 대충 이런 건 알았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약간 겁을 들였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런 걸 모르면 안 되겠네 이렇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딱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국어 문법이 갈라지네 마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러실 수 있는데 2023학년도 수능에 언어와 매체 문법입니다. 35번 문제 언어와 매체 1번 문제가 형태소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률 33%였습니다. 수능 문제예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 잘하는 친구들이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35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답률 19%였습니다. 형태소는요, 당연히 이런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에서 막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페이지 두 번째 거에 표가 있는 거 보이세요? 표? 그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워놓으시고 형태소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아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형식 형태소, 실제 형태소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아까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실제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고요. 의존 형태소는 의존합니다. 혼자 못 쓰죠. 이런 의미들은 아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근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어근의 정의를 막 써요. 그죠? 명사가 뭐야 이러면 명사의 정의를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의문체계표 막 빈칸 뚫고 채우세요 이런 거 중학교 때 해보셨죠? 이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의를 외웠냐 이해했냐 정의를 외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했냐를 물어본다. 이해했냐고. 자, 그러면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근,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 표 안에 두 번째 줄에 어근,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 아세요? 어근, 어간, 접사, 어미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자,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간, 어미를 알고 계세요?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어근, 접사 들어봤나요? 어디선가는 주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 그치? 시도는 해보셨잖아.
그치? 아직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간어미 어근접사라는 개념은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전반에 걸쳐서 쫙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거랑 비슷해. 영어 알파벳 배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문법이라는 언어 체계에서는 형태소가 그냥 그런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베이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간어미가 뭐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가을, 하늘이라는 단어를 했었어요.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돼요. 가을, 하늘은요, 어간이랑 어미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조금 더 해볼까요? 풋사과. 풋사과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접사일까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일까요? 어디가 어근이고 어디가 접사일까요? 일단 어간어미부터 해볼까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죠? 나름 배우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죠? 여기서 머리 고민해봐요. 이렇게 쪼개는 건 대충 느낌으로 알아.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어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어미 아닌 거 아니까 접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 고등학교 내내 박살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저랑 이렇게 사귀다 보면 표정들이 사이에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혹은 다르게 하셨다면 뭐 정확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슷하게 애매한 느낌이 나셨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을 하늘은요, 어간 더하기 어간이겠네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이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체계가 뭐죠? 단계할 때 개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커다란 범위부터 작은 범위까지 들어가고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나아가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 단계들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만 외워. 형태소 팔트할 때 형태소만 외워. 단어 할 땐 단어만 외워. 문장 성분할 땐 문장 성분만 외워. 걔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몰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간이랑 어미는 어디다가 갖다가 쓰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어간과요 어미라는 개념은 이용하는 공간이 이용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정해져 있냐면 용언이라는 구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죠? 용언이라는 걸 뭔지 아셔야 되는데 용언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자,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사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는 분류로 분류가 되는데 왜 분류가 되냐면 용언할 때 용자가 쓸 용자, 활용하다 할 때 용자입니다. 활용하다 할 때 용자. 알고 계시죠? 활용한다 라는 개념이 이제 뭔지 아셔야 될 텐데 활용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친구가 있고요. 하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 좀 바꿔볼게요. 하늘 먼저 써. 하늘이 있고요. 먹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동사 형용사가 아닌 것 정도는 아시죠? 동사 형용사가 아닌 거. 그러면 왜 저 친구는 용언이라는 개념으로 분류가 되지 않냐면 이 친구는 이 형태가 어떻게 되죠? 고정입니다. 고정. 하날, 하놀, 하널, 허널, 흐놀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태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불변어라는 범위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먹다라는 친구는 동사라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친구는요 고정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밥 먹다? 이러지 않잖아. 그지? 나 밥 먹다?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냐면 먹고, 먹으니, 먹으면 등등 형태를 약간씩 변화시켜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를 활용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는 건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우리는 눈으로 이 두 가지 친구가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아. 왜? 얘는 고정이고 얘는 계속 바뀌거든.
얘는 고정이고 얘는 계속 바뀌어. 어떤 걸 갖고 와도 얘는 계속 고정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라는 말이 틀리긴 하지만 먹다라는 말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먹이라는 친구는 고정된 부분, 이 친구는 변하는 부분이니까 구분이 되네요. 우리는 구분되는 걸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를 말에 기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자를 쓰죠. 기둥 간자는 이 나라의 어린이는 근간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뿌리 근자에 기둥 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입니다. 기둥은 변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는 뭐야? 어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붙어 있다 해가지고 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꼬리 미자를 쓰는 거죠. 꼬리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이렇게 가요. 새우튀김 드셔보셨어요? 새우튀김 식당에 가면 한미, 두미, 세미 이렇게 가지고 파는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 새우는 한 개당 꼬리 한 개가 반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어간이랑 어미는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은 어간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왜? 활용하지 못하니까. 먹다는 어간 어미가 존재하는 걸 압니다. 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어간이랑 어미는요 용언을 활용합니다.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은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간어미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목적을 알아야 돼. 그냥 어간어미를 알려주겠다 이거 아니야. 어간어미를 아는 거는 중학교 2학년도 배울 수 있고 3학년도 배울 수 있어. 그러면 어간어미를 왜 알아야 되냐고. 어간어미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간이랑 어미를 구분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눈으로 다시 2페이지 표를 한번 가볼게요. 그 오른쪽 끝에, 오른쪽 밑에 조사, 어미, 접사 할 때 어미 보이세요? 어미 보이시죠? 의문에 변동할 때 어미라는 개념을 모르면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는 범주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범주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의문의 변동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냥 예시를 냅다 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과서, 참고서에 있는 예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예시가 등장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그 처음 보는 예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냥 랜덤 가차 돌려가지고 그날의 기분 따라서 풀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풀게끔 문법은 규칙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하늘은 어간과 어미가 존재하나요? 라는 대답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 어간이랑 어미는요 용언에서만 쓰는 겁니다. 얘는 용언이 아니라서 없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언에서만 어간이랑 어미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죠? 용언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간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렇게 어간 어미를 이해하면요 이제 뭘 붙여야 되냐면 어근 접사라는 걸 붙여볼 겁니다. 어근 접사. 자, 우리 아까 어간 어미 할 때도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 쓰는 거냐. 어근 접사는 그럼 어디서 쓸까 이런 거거든. 그지? 자, 어근 접사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싹 다 모아놓고 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자라는 얘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단어 전부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 물론 어근 접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전미사, 접두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생기는 거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모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 된단 말이야. 얘는 무슨 이름으로 붙이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지셨을 때 이름을 새로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 그냥 세상에 없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되게 불편해. 막상 잘 안 돼. 이상한 발음들 막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상한 발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는 지금 이거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될까? 아니야 안 돼. 잘 안 돼. 왜냐면 나랑 얘는 또 다르니까. 언어는 사회적인 합의라서 이렇게 약속이 안 되면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이 칠판을 이제부터 분필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분필로 부르실래요? 아니란 말이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나만 사이코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해. 그러면 단어의 이름을 새롭게 붙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이미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거야. 이미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거야.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은 지문이지만 비밀번호 쳐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비밀번호. 뭐 핀번호 이런 거 쳐보실 수도 있고 집 들어갈 때 도어락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치? 비밀번호는 원래 있던 말인가요? 조선시대 때 비밀번호가 있을까? 막 양반 예행하고 들어가서 띡띡 이러진 않잖아. 그치? 금고 열 때 막 이렇게 딱딱 돌려서 하진 않잖아. 열쇠로 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조선시대 때 없었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말인 거지. 그러면 비밀번호가 처음 생겼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름을 붙이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숫자가 있으니까 번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과라는 예시 안에 덜 익은 친구만 이름을 따로 붙이고 싶으면 야 너는 덜 익은 사과야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 친구를 가지고 덜 익다라는 의미를 가진 풋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풋 사과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효율적이라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풋사과라는 말을 만드는 과정을 본 게 아니잖아. 결과물만 갖고 보잖아. 그죠? 그 결과물만 갖고 봤을 때 얘가 어디서 온 말이지 하니까 사과에서 온 말이구나. 나 그래서 이 풋사과의 사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말의 뿌리. 괜찮지? 그러면 얘는 뭐냐? 이 친구는 액세서리야. 덜 익다라고 하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친구. 혹은 사과라는 범위에서 덜 익다라는 의미로 좁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친구라 그래서 접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접사. 접자는 무슨 접자냐면요. 붙을 접자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맞닿으면 접촉한다. 원에 이렇게 선 그으면 붙어있는 선 그으면 접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런 거 할 때 접자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풋사과의 사과는요. 이 친구의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메인 의미를 담당한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인 의미를 담당한다. 그래서 어근이라는 친구는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단어를 형성하거나 분석할 때 단어의 뿌리가 되는 말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합니다. 라 그래서 어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이 어근이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랑 같은 말로 취급을 하냐면 실질, 형태소라는 말이랑 같은 단위로 취급합니다. 이거는 오류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류 없습니다. 접사는요. 붙을 접자, 무슨 접자? 붙을 접자. 어디에 붙어? 어근에 붙어. 어근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주거나 한정시키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뜻을 더했나요? 덜 익다라는 특별한 뜻을 더했네요. 그 다음에 사과라는 큰 범위 안에서 덜 익은 친구만 한정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한정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접사라는 개념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죠? 어근 접사는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어간어미 어근 접사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러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런 겁니다. 단어라는 범위랑 용언이라는 범위가 있거든요. 단어와 용언이라는 범위 중에 어디가 넓은가요? 더 큰 개념은 단어야 용언이야.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문제면 문법이 안 되는 거지. 단어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범위 안에 세상에 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묶어놓고 보니까 종류가 나눠진다. 그래서 이 친구를 품사라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 기준 안에 뭐가 들어가? 용언이라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같은 단위로 체언,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조사 같은 관계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보다 용언이 작은 개념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용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간이랑 어미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단어에서 뭘 배웠냐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용언이라는 친구가 가질 수 있나요? 차분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인 관계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요, 용언이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용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단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왜? 단어 안에는요, 용언이 아닌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같은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얘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무조건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는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이 가지는 겁니다. 그럼 용언이 아닌 친구들은 어간, 어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단어 친구들은 어근, 접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 안에 들어가는 용언은 어근, 접사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돼.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단어라는 친구가 어근, 접사를 갖고 있어. 그러면 걔는 용언 친구들은 어근, 접사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있는 거야. 맞지? 얘가 가진 특징은 전반에 걸쳐서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용언 친구는 둘 다 갖고 있어. 어간, 어미, 어근, 접사를 다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근이랑 접사는요, 어간, 어미의 상위 버전이 아닙니다. 어간, 어미는 어근, 접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얘랑 얘는 다른 범위야. 다른 기준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랑 얘는 다른 범위. 그러면 우리 아까 먹다라는 친구를 했을 때도 어간, 어미가 존재했었는데 얘도 단어인가요? 단어죠? 그럼 얘도 뭐가 존재해야 돼? 어근과 접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풋사과라는 말은 사과에서 온 말입니다 라는 직관적인 얘기가 됐는데, 그럼 먹다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친구가 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메인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친구랑 나랑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의 메인. 그러면 작다라는 친구랑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형용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맑다도 마찬가지로, 막다도 마찬가지로, 막고, 맑으니, 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용언입니다. 용사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변하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둘 다 용언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먹다랑 막다가 다른 단어인 걸 알면서 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단어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소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다와 막다를 가지고 똑같이 놓고 보면 뜻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먹다 친구는 먹이랑 다로 구분이 되고, 막다 친구는 막이랑 다로 구분이 되니까 다랑 다를 가지고 먹다랑 막다를 구분할 수 있나요? 다만 가지고 얘네 둘이 의미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다라는 친구는 먹다랑 막다의 메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야.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 먹이랑 맛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뒤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의 메인 의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응용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근이고 이 친구가 접사였으니까 메인 의미를 담당하는 이 친구를 뭐라고 또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어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친구를요 어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먹다의 어근이 어디야 이랬을 때 다까지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절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친구가 있어. 저 다라는 친구가 너무 불편해. 우리가 고등고교 과정에서는 저 친구를 배우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년 공부를 하시면서 저게 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게 뭔지를 또 알아야 어근을 또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친구를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고교 과정에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접사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접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혼동이 오셔야 돼요. 선생님 풋사가 할 때 풋이랑 먹다 할 때 다라는요 다른 느낌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풋은 뭔데? 뭔가 덜 있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느낌인데 먹다라고 했을 때 다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느낌이 안 난단 말이야. 풋사가는요 사과에서 나온 새로운 말입니다. 그럼 먹다는 새로운 말이야? 먹다가 먹고가 되면 새로운 말인가요? 아닌 느낌이 난다. 그냥 응용의 느낌이지 새로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얘도 접사고 쟤도 접사긴 하지만 얘랑 쟤는 다른 접사다 이 얘기야. 종류가 다르다. 어근에 붙어있는 건 오케이인데 얘랑 쟤는 다른 접사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이 접사는요 풋 사과할 때 풋은요 사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파생시킨다 그럽니다. 생자가 날생자, 파가 깨져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과에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파생접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쟤는 파생접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쟤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굴절접사라고 부릅니다. 굴절접사. 어근에 붙어서 단어의 의미를 왔다 갔다만 해주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고교문법 과정에서는요 이 굴절접사를 어미와 같은 단위로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개념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어근 얘기할 때 어미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범위가 다르다니까. 어간 얘기할 때 접사 얘기하면 돼?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범위가 다르다고. 다른 얘기라고. 근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주구 장창 어근과 어간이 무슨 차이가 있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실 때도 문법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문법을 못하면 언어와 매체를 안 하면 되죠. 합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이 존재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피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즐겨야죠. 어떡할 거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문법 이게 필수 세대였거든요. 하나로 퉁쳐가지고 그 세대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간어미 어근접사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요? 괜찮아? 물론 예제 이런 것들 하면 좋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정적이니까 요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간어미 어근접사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걸 왜 쓰냐고.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한 40분을 떠들었는데 이 40분을 왜 알아야 되냐는 거지. 그지? 선생님 의문에 변동한다면서요. 자 다시 표로 가볼게요. 2번. 자 거기에 보시면 형태소에 분류하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네요. 그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면 자립 형태소 칸에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실질 형태소에. 그죠? 두 번째는 형식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인 건 우리 국어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의존 형태소 친구한테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실질이면서 의존이고 형식이면서 의존이고
이 친구를 구분하는 게 고교 과정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연히 먹다 이런 기본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복잡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셔야 될 텐데, 의존 형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용언의 어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불편하시면 안 되지. 아까 불편했잖아. 용언에 어근할 때 용언 첫 번째로 불편하시면 큰일 납니다. 용언 뭐죠?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의 어근이니까 어간이랑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그러면 어근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되세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 선생님, 먹다는요 어간, 어근, 어미, 접사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간이랑 어근이랑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똑같지. 똑같긴 해. 근데 무조건 완벽하게 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 왜? 분류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남자, 여자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분류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고등학생이면서 남자인 친구는 고등학생이랑 남자가 같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다른 분류 기준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같은 걸 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근, 어간은 다른 문법 단위고 먹이 우연찮게도 어근이랑 어간에 겹쳤을 뿐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비속어를 쓸 수 없잖아요. 표준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 처먹다예요. 우리가 이 처라는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먹이라는 말에 이렇게 붙였다는 건 아시겠죠? 새로운 단어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단어가 됐어요. 한 개의 단어가. 그러면 처먹다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고과정 첫 번째 뭐야? 얘가 동사 형용사인지를 봐야 돼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동사 형용사인가요? 동사죠. 그죠? 그럼 처먹다가 동사니까 용언에 해당하고 어간 어미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해야 돼요. 그럼 쟤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인 거야?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 그냥 차분하게 생각만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해보려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활용이라는 걸 해보셔야 되거든요. 처먹고 처먹으니 처먹으면, 그죠? 우리네 세상.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처먹고 처먹으니 처먹으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간. 이 뒤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어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 친구는요 어근 접사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있어? 진짜? 정말로? 왜?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단어니까. 그죠? 용어는 단어에 속하는 거니까 어근 접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저 말이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건데 어디서 온 말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냐면 이 친구에 달려있는 액세서리를 다 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부터 떼야 될까요? 처를 떼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친구라는 거, 메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다라는 친구의 먹이 어근인 걸 배웠으니까 이 친구가 어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두 친구는 다라는 친구는 아까 굴절 접사하면서 접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처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접사. 그 중에서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불러. 뒤에 붙어 있으면 접미사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근과 어간은 반드시 일치하는 단위인가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 단어들을 가지고 어간, 어미, 어근 접사를 구분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약간 한글을 처음 배운 애기들은요 차를 타면 지나가는 간판들을 자꾸 읽어봅니다. 이러세요. 그치? 그 친구처럼 의문의 변동인데 형태소 이런 걸 배우잖아?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거나 보고 제가 형태소가 뭐지? 약간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 소개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접혀 있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용언의 어근 괜찮으세요? 이해되셨고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괜찮으세요? 조사 정도는 알잖아, 그치? 조사부터 시작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조사, 어미, 접사할 때 조사는 뭐야? 은, 는, 이, 가, 을, 에서, 깨서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어미 뭐죠?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미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변하는 부분 이러면 큰일 나요. 용언을 활용할 때라는 말을 기억 못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장담할게요 진짜로. 그 다음에 접사 괜찮으세요? 접사랑 어미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지? 다른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3페이지에는요 어근접사, 어간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심화되는 내용까지 조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형태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간직해. 우리의 추억. 선생님이랑 이런 수업을 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분명히 어디다가 갖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갖다 써먹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들 내용을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전체는 아니겠죠. 전체는 아니고 발췌를 해서 갖고 온 건데 실제로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온 겁니다. 발췌를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온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고등학교 국어에서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장담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의문의 변동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보시면요. 이제 의문의 변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의문의 변동을 안 배워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있나요?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문의 변동은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얘기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의문의 변동은요, 운이 변하는 겁니다. 말 자체로, 그죠? 근데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렇게나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 조건. 그러면 그 조건을 달성해 버리면 운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거. 음운은 뭐죠?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음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 이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발음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 발음할 수 없다라는 건요. 대부분 혼자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발음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발음하기 불편해서입니다. 발음하기 불편해서. 발음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혼자서 발음하기 불편한 건 없어요. 혼자서 발음하기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친구가 옆에 오면 불편한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두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음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이 박이라는 친구는요. 박이라는 친구랑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쌍기역을 발음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는 박이라는 걸 소리를 낼 때 쌍기역이 오든 기역이 오든 소리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지. 그지? 이걸 무슨 뭐 박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발음하기 불편하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국밥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의 소울푸드. 여기 설렁탕집 가면요. 설렁탕집 저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한번 갔다가 죄다 인사하나. 국밥이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국밥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야, 국밥 먹으러 갈래? 이러면 친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국밥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국밥으로 발음을 하냐면 국 한 다음에 밥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국은요. 닫는 발음입니다. 해보실래요? 이제 다 같이 하면 덜 부끄러워.
국 하잖아. 그러면 혀가 내 입천장 그 입 목구멍을 기가 막히게 와요. 국 하잖아. 그지? 제가 여러분들의 혀를 만져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국 하면 막아. 기가 막히게 만져봐요. 국 한 다음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강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 하면 막아. 그러니까 밥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밥은 터뜨려야 되잖아. 국 했으니까 터뜨리려면 더 세게 터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밥 하는 게 더 쉬운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국, 밥보다 국밥이 발음이 편하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해보면 돼. 이게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강 구조는 어차피 저랑 똑같은 구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특별한 발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왜 발음하기가 불편하냐면 이 앞받침에 있는 기역이라는 친구, 받침에 있는 기역이라는 친구랑 이 뒤에 초성에 오는 비읍이라는 친구랑 같이 발음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조금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이건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군밥은 발음이 편하다. 군밥 안 해도 돼. 군밥은 괜찮아. 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 한 다음에 밥 하기 힘드니까 밥으로 발음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꽃 한 다음에 병 하기 어려우니까 꽃병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그죠? 선생님 저 밥도 주세요 할 때 밥도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밥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음운의 변동에서 발음하기 불편하니까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절대 아니고 특별한 조건을 달성할 거라고. 그럼 그 조건에 따라서 달성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자꾸 변화만 외워. 변화를 외워서 조건을 찾으러 가려고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절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조건과 변화를 이해해야 변화만 보고도 조건을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극한의 효율충이잖아, 그지? 귀찮은 거 절대 싫어. 그러니까 예시를 외우고 그러고 추측하죠. 그러고 중간고사 끝나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학원에 언제 제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현실을 이제 직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해소를 해야겠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도는 다 아시지 않나요?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발음할 수 없어서라는 내용이에요. 발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발음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겠죠. 그럼 우리말엔요. 발음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받침에서는 7가지로 제한하겠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거는 현대에 와서 정한 거고요.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고 종성부용 초성이라 그래서 초성에 나타나는 모든 발음을 전부 다 받침해서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효율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한 거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받침을 할 때 7가지로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7가지가 아닌 친구들이 7가지가 돼야겠네요. 그죠? 7가지가 아닌 친구들이 7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표음이라는 친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표에 대표음이라고 중간에 적혀있죠. 그 옆에 왼쪽에 받침이 오면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7가지로 받침이 제한이 되면 왜 대표음은 3개밖에 없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못 빠졌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4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냐면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로 변하는 경우가 없어. 다른 친구가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음은 기역, 디귿, 비읍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흩어져가지고 문법을 배우실 텐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역이랑 디귿이랑 비읍은요. 여러분들이 음운 체계표 할 때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는 친구야. 기억나? 맨 첫 줄, 그죠? 그대 밥 사줘, 마누라요. 비둘기 정식 마누라요. 네이마르, 노란 양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할 때 맨 첫 줄에 있어. 기역, 디귿, 비읍, 그죠?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친구, 비읍, 디귿, 기역이라고 적혀 있겠죠. 자, 비읍, 디귿, 기역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뭐라고 분류가 되냐면 하여른 친구들이면서
예사소리로 분류가 됩니다. 예사소리를 다른 말로 평범한 소리에서 평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유는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아닌 친구가 이 세 개로 변하니까 평파열음으로 변한다 해서 평파열음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학교 가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대신에 평파열음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외우지 마, 제발. 이름을 알고 외우지 마. 왜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가를 반드시 좀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어요.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랑 뭘 할 거냐면 형태소라는 단위랑 엮여서 출제가 될 때가 제일 빡센 겁니다. 그게 밑에 있는 연음의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연음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음을 야, 나 얼음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셨어요? 이정재 얼음 하는 거. 얼음 이러니? 아니잖아. 얼음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름이라고 발음합니다. 왜죠? 기본적으로 받침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건 불편해. 얼보다는 어가 편하거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아무것도 없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런 걸 소리를 이어서 낸다 해서 얼음을 연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소리를 이어서 낸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음에는 초성이 없습니다. 왜 초성이 없냐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소리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소리의 값이 없어서 운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음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선생님 자음 체계표에 있는 이응 있는데요. 뭐 노란 양말 할 때 그 이응 있던데요. 그 이응은 받침에 오는 이응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초성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어져 있는 건 아세요? 그 정도는 아시죠? 중, 종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중간, 끝에 처음이 없어. 그럼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야? 중성부터 시작하지. 중성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들을 모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조금 바꿔서 하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앞말에 받침이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만나면 앞말에 있는 받침이 어떻게 된다고? 연음된다. 이어진다. 이런 걸 연음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얼음이라는 친구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는 거냐면 이 얼음이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자음, 모음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선생님 이응 없는데요? 방금 얘기했죠? 초성에 적혀있는 이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자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발음을 해보니까 름하고 발음하네. 그치? 그러면 이게 발음하기 전이고 이게 발음한 후라고 따졌을 때 전과 후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그래서 연음이 일어난 것은 음운의 변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생긴 게 달라져도 음문이 변한 게 없으면 음운의 변동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거기에 있는 연음에 적용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보세요. 야, 너 무릎에 상처 났어 했을 때 무릎 한 다음에 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그거 저기 꽃 위에 있어. 꽃 위에 달렸어. 꽃 위에 뭐가 벌이 앉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있다 할 때 그 위에. 자, 그런데요. 이 친구를 이제 아까 우리 얼음했던 것처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있냐면 앞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갑니다. 괜찮죠?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올라간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릎패라고 하는 친구를 실제로 발음하면요. 야, 너 무릎 패 무언가가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야, 저기 호 뒤에
위에 나비가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치읓이라는 친구가 올라갔는데 디귿이 됐단 말이야. 치읓이 디귿으로 변했고 얘는요 피읍 친구가 그대로 피읍을 유지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워보셨으면 피읍의 대표음은 비읍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치읓이라는 것의 디귿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얘는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고 안 지키는 친구처럼 보이냐 이거야. 맞지? 그러면 무릎패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넘어갈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 친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는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냐면 뒤에 오는 말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뒤에 오는 말. 자, 뒤에 오는 말을 가지고 구분할 때 이 뒤에 오는 말이 N은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위라는 친구는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대화. 무릎패 할 때 N은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왜죠? 제가 적었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저는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시험 받으니까 고스트 바둑왕 뒤에서 1번이야. N은 왜 형식 형태소인가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된다고? 우리 아까 2페이지에 썼던 형식 형태소의 분류, 형태소의 분류표가 떠올라야 돼요. 그 표에 형식 형태소 라인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사, 어미, 접사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리 비면서 형식인 건 없었습니다. 그럼 저 친구는 3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조사, 어미, 접사 중에 하나예요. 조사, 어미, 접사 중에 뭐죠? 조사, 어미, 접사 중에 뭐죠? 조사죠? 조사. 운동장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지? 아까까지 편안했잖아요. 조사입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네요. 조사, 어미, 접사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하네? 한다고? 안 한다. 그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 위라는 친구는 실질 형태소인가요? 실질 형태소를 구분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잖아. 형식 아니면 실질 아니야? 그러면 형식 아니면 실질이면 형식이 아니면 실질이겠지. 그지? 형식 뭐 있었는데? 방금 했잖아. 조사, 어미, 접사. 위는 조사, 어미, 접사에 들어가나요? 조사, 어미, 접사 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실질 형태소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꽃 위 할 때 위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왜냐하면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연음을 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적용하고 넘어간다. 우리는 살면서 형식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를 구분하면서 사는 거야. 구분하면서 사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연음할 때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무릎패라는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차분하게 생각해보세요. 무릎패는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니까. 밑에 있는 꽃 위라는 친구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럼 몇 번 일어났나요? 몇 번 일어났죠? 음운의 변동이?
시읒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반대로 넘어갔네요. 그럼 두 번이죠. 에서 끄덕였으면 박살나는 거죠. 음운의 변동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고? 연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음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헷갈리는지 다 알고 있어. 그죠?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낚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정확하게 공부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양으로 때려박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막 마더텅, 자이스토리, 뭐 완자 이런 거 사세요. 그죠? 사는데 사면 뭐해? 그냥 풀잖아. 그죠? 자이스토리 그 28일차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죠? 주차별 계획 말이죠. 주차별 계획 지킬 수가 없죠. 그죠? 주차가 아니라 거의 연차별 계획 1년에 한 3개씩. 그죠? 어디서 뭔지 언니 이거 새 책인데 써도 돼? 나 고1 때 3번인데 아직 안 풀었어. 고3 돼서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한 개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시는 습관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런 연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거기 제가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도 괜찮고 다 12페이지 후계음화 한번 가보자. 할만하시죠? 들을 때는 되게 할만하거든. 들을 때는 되게 할만한데 막상 혼자 살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2페이지에 나오는 구개음화를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시는 팁입니다.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화라는 말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아까도 평파열음화 이런 거죠. 맞지? 그럼 저 화라는 말이 뭔지를 알면 저 개념을 이해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는요. 변화할 때 화자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하면 좀 편해. 그것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개음화는 정의가 뭐죠? 구개음으로 변한답니다. 맞죠? 비음화 뭐죠? 비음으로 변한다 아니에요? 그죠? 유음화 뭔데? 유음으로 변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평파열음화가 뭔데? 평파열음으로 변합니다. 된소리대기,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 부릅니다. 경음화가 뭐죠? 경음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거센소리대기, 격음화라고 부릅니다. 격음으로 변한다. 거센소리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편해, 그치?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개음화가 구개음으로 변한다는 뜻이라면 구개음이 아닌 친구가 구개음이 돼야 되나요? 구개음인 친구가 구개음이 돼야 되나요? 구개음이 뭔지 몰라. 상식적. 구개음이 아니게 구개음이 돼야겠지. 이미 구개음인데 구개음이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구개음하라고 이름도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구개음화는 거기 나온 정의가 이런 거죠. 받침에 있는 디귿이나 티읕이 뒷말에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면요. 이 친구 디귿이랑 디귿이랑 티읕 친구가 각각 지읒이랑 치읒으로 변화한다. 이게 구개음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개음이 뭐지? 구개음은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음운체계표에 구개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라는 분류에서 그걸 한자로 바꾸면 경구개음, 연구개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구개음의 경자는 단단할 경자, 딱딱한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라 이거야. 부드러운 입천장 소리 해서 부드러운 연자를 써서 연구개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로 만져보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져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만져보시면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게 구개음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면 구개음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이제 이해했으니까 구개음화를 한번 이해해보자고. 그럼 구개음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개음이 아닌 친구가 구개음을 만나서 구개음이 돼요. 이게 구개음화거든요. 자, 다시 한번. 구개음이 아닙니다. 이 친구 기억나세요? 이 친구는 잇몸소리라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그죠? 디귿, 티읕, 쌍디귿,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이런 친구들이 잇몸소리죠. 제 말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구개음화는요. 구개음을 만나서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읒, 치읒은 구개음인가요?
경구개음에 들어가는 친구죠.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거 지읒 쌍지읒 친구들, 그죠? 걔네 세 개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야, 너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겠니? 이런 거. 굿이는요, 앞말에 뭐가 있죠? 받침 디귿이 있습니다. 이 디귿을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연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불편하니까. 굿이 하면 친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에 초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올라가겠다.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겠다고? 지금 누굴 만났어? 이라는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라는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구지라고 발음하게 된다. 이게 구개음합니다. 그래서 굳이라고 발음하니까 굳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 제가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마. 안 돼. 이런 거 다 구분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되죠, 그죠?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맞춘 거 못 지키면 약간 허접해 보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야 너 굳이 해야겠어 할 때 굳이는 이렇게 발음한다 이 얘기.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연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때 뒤에 있는 친구가 실질 형태소면서 형식 형태소인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개음화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라는 친구가 뭐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냐면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 형태소가 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뭐 하나 더. 야 그 밭이 뭐 어떻다 그럴 때 이 친구도 TNC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밭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개음화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하는 거 두 가지 뭐냐면요. 우리 구개음이 아닌 친구가 구개음을 만나서 구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물이 자기가 만난 친구랑 똑같게 변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을 동자에 변화하다 하자. 같은 걸로 변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라는 애를 만나서 같은 걸로 변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화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얘죠 얘. 구개음이라고? 구개음 어디서 봤죠? 자음체계표에서 봤다니까. 맞지? 그러면 이랑 저 친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친구는 자음체계표에 없는데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럼 쟤를 어떻게 구개음이라고 부를 건가요?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 모음 중에 유일하게 이상한 친구가 있거든. 그게 이라는 친구.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혀를 제가 만져드릴 수 없으니까 발음을 해보시면 돼요. 아 해보시면 돼. 아 해보세요. 아 해보시면 돼요. 아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혼자 이렇게 쭈그려서 하지 마시고. 아 해보자. 하면 혀가 밑에 있어. 밑에 있어. 그지? 우 밑에 있어. 오 밑에 있어. 다 해보면 돼. 그죠? 거의 지금 뭐 성당, 성가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 화음은 맞추지 마세요. 아라는 친구는 혀가 밑에 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도 마찬가지야. 으도 마찬가지다. 애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혀가 밑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해보시면 돼요. 이 하잖아. 이 하면 내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돼. 그죠? 여기 입천장이 있고 입천장이 있고 이게 혀야 혀. 이게 앞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혀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떨린다. 해보시면 돼. 이 해보세요. 이 약간 좀 외국인 한국어 어학당 이런 느낌. 일본인 관광객 여러분 이 발음 해보시면 됩니다. 이 하시면 기가 막히게 원래는 아 하면 여기서 울리거든. 이 하면 여기서 울려. 해보면 이 해보면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해보셔야 돼. 언제 해볼 거야. 그지? 이 해보면 여기서 울리는 거야. 그러면 이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특이한 친구야. 다른 모음들과 다르게
내 입천장 근처에서 진동을 시켜서 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공식적으로는 구개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개음이었으면 자음 체육교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구개음이 아니고요, 구개음과 비슷한 장소에서,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개음과 비슷한 자리에서 난다 해서 동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조음, 위치의 동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동화 어렵게 시험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죠? 신일 나옵니다. 걱정하세요. 빨리. 개성 나옵니다. 걱정하세요. 빨리. 나머지 학교들 운에 맡기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용문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또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학교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매년 바뀌어요. 그죠? 마음 편하게 생각해봐요. 동화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 이 구개음화가 사실 고등학교 국어 문법에서 그 음의 변동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 왜 그러냐면 별로 안 익숙해. 비음화 있잖아. 우리가 책을 딱 펼치면 비음화부터 나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펼치면 편안하죠.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봤습니다. 여는 모르겠지만 일단 편안하게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이러면서 외운단 말이야. 넘어가. 딱 다음 장 펼치면 비음화 나옵니다. 비음화?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음운의 변동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겠다 해가지고 선생님도 열심히 설명하고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비음화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비음화 배우고 유음화 배우고 이러다 보면 다 털려가지고 쪽팔 착 늘어뜨린 채로 구개음화로 갑니다. 그럼 구개음화는요, 기존의 비음화했던 거랑 조금 결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구개음화를 버립니다. 그죠? 구개음하고 뭐고 간에 일단 바로 탈락으로 넘어가죠. 그 구개음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고 박살납니다. 그죠?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구개음화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요. 이런 해보셨어요? 두 가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밭이랑이 결과물이 반이랑이 되는 거 보이세요? 제가 물론 비음화 이런 거 설명 안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상함을 못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밭이랑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있는 이랑이라는 친구가 다른 뜻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야.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친구들은요, 명사인 이랑을 갖다가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랑이 뭔데요? 그 밑에 친절하게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밭 보신 적 있습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밭 이런 거. 그럼 거기 보면은 저 친구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는 곳 있죠? 걔를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움푹 들어간 것을 고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랑과 고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랑이라는 친구는 어떤 진짜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명사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명사입니다. 명사. 자, 명사라면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인 형태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 형태소.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라면 얘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실질 형태소라면 어떻게 한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친구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괜찮으시죠? 디귿이, 아니 디귿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 물론 이해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그냥 하는 건데, 이 이랑이라는 친구가 실질 형태소니까 밭도 실질 형태소, 이랑도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합성어 분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가운데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밭니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니은이랑 디귿이 만나서 밭니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죠? 3번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첨가라고 하는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과 니은 이렇게 2개가 만나서 비음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내가
형식 형태손지 실제 형태손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전국에서 안 나오는 고등학교를 찾기 힘들 정도의 예시입니다. 가장 어려운 예시거든요. 왜냐면 실제 형태소이기 때문에 3번 일어나. 그러면 형식 형태소 이 친구 이랑이라는 친구는요 조사입니다. 조사. 너랑 나랑 할 때 들이다. 그래서 야 밭이랑 뭐 논이랑 전부 다 뭐 손을 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뭐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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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조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다. 그럼 조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형식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괜찮으시죠? 형식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 티, 랑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개음화 있었던 것처럼 티읕이라는 친구가 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하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조건 보고 변화 찾는 거라 그랬죠. 조건을 달성합니다. 맞죠? 조건을 달성했으니까 얘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바, 치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하신가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이런 거 가지고 괴롭히고 싶지 않나요? 괴롭히고 싶지 않나요?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세팅하십니다. 실제로 어려운 고등학교들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를 주는데 보기를 줘요. 줄을 한 5줄짜리 이야기를 줍니다. 그냥 글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교체가 몇 번 일어나는지 이렇게 물어봐. 교체 몇 번? 1번, 5번, 2번, 6번, 5번, 10번 뭐 이렇게. 하나만 틀려도 틀려. 기가 막히죠. 이 주관식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치? 사실상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에 한 20-30%는 이 정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그 정부에서 발표했죠. 교육부에서 서술형을 늘려라, 선운수령을 늘려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30%. 왜냐면 지금 한성여고, 제가 알기로는 한성여고, 그 다음에 용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개성고도 주관식 없고, 뭐 대충 뭐 이런 학교들, 성신여고 주관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문고 없고, 경신고 있고요. 그렇죠? 신일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거. 개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창문 아마 없을 겁니다. 제 기억.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작년까지 얘기고요. 올해부터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선언수령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논수령으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관식 시험이 다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 생겼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게끔 내겠다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거든요. 이해되시죠? 20%의 운에 맡길 수 없게끔 그 20%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무자비한 시험.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문의 변동을 하기 전에 형태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형태소를 이해한 다음에 의문의 변동을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장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에요. 그냥 강요입니다. 강요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쭈르륵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나오는 거구나 한번 하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16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로 연습하기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작년에 기출됐던 것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을 한 100문제 정도 넣어놨습니다. 뭐 숙제 아니죠, 그죠? 뭐 저희가 다시 만날 일이 있습니다. 저랑 수업을 하시면 다시 만나니까.
100문제를 넣어놨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까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풀다가 뭐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죠?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맨 앞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뭐 넣어놨냐면 그 제 블로그랑 인스타 넣어놓은 거 아시죠, 그죠? 막팔 받아드리겠습니다. 막팔 받아드릴 테니까 팔로우 좀 걸어보시죠.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수업 안 듣는데 괜찮다. 괜찮습니다. 뭐 그거 받는다고 제가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어요. 수업 준비밖에 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업 외적으로도 이제 뭐 학원을 안 다니시거나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과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공부 외적인, 그러니까 국어 공부라고 하는 것 외적으로도 제가 아는 것들에 한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한 번도 인사해 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그거 질문한다고 제가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충 여기서 이렇게 얼굴 한번 싹 봤으니까 좀 어디쯤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중에 한 명이겠거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한 명이겠거니 하시겠죠?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 오른쪽에 시간표 있으니까 뭐 만약에 2년이 돼가지고 닿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거든요. 제가 고집이 좀 센데 저희 제 고집을 꺾으시는 분들 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회의하고 토의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맨 아래 구석탱이에 처박혀있고 맨 아래 구석탱이에 처박혀있는 게 전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위치가 이 정도예요. 꿀대 당하는 분이죠? 구석에 찌그러졌어요. 자, 고생하셨고요.